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만나 뵙게 됐습니다. 5월 들어 첫 방송인데요. 5월을 표현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고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보내셨죠. 그런가 하면 5월은 우리 국민이 잊을 수 없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달입니다. 올해로 40주년이 됐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면 여러 가지 정리가 됐을 법도 한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많고 또 이 엄청난 사건을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5.18 40주년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석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장 최정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 위원장님, 5.18 40주년 맞는 이때 참 국민들의 관심이 이 조사위원회에 많이 쏠려 있어서 부담도 크실 것 같고 또 나름의 각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부담도 크고 두렵기도 합니다만은 5.18 민주화 운동이 아시다시피 지난 40년간 한국 민주주의를 견인해 왔고 동아시아 냉전 질서 해체에 기여해 왔다고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일각에서는 5.18 왜곡 폄하 세력들에 의해서 5.18 정신과 가치가 굴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만적인 국가폭력이었던 5.18 진압작전에 대한 진상조사가 미흡했고 그 사법 처리가 철저하지 못한 탓이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런 의혹과 갈등에 대한 대답을 이제 국민 앞에 내놓아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보다 투철하고 과감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공식적으로 10번째라고 합니다. 그동안 9번의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있었는데 아직 밝히지 못한 진실들이 많다. 하여튼 뭐 이러한 때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지금 집권 여당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갖게 하는데요. 이채고 의원님 이번에 5월 18일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광주로 온다고요?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 5.18 40주년을 맞이해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광주에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도부 지침을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5.18을 맞이해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광주에서 개최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방금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40년이면 우리가 보통 인간의 나이를 불혹의 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될 이 40주년인데 이 40주년이 된 5.18이 지금도 의혹들만 켜켜이 쌓여가고 있고 특히 최초 발포 명령자도 밝혀내지 못하는 그리고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암매장부터 시작해서 헬기 기총 사격까지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계엄군에 대한 성폭력까지 새로운 증언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의혹만 쌓이고 있어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40주년을 계기로 우리 진상조사위원회가 방금 우리 송선태 위원장이 말씀대로 정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진실을 밝혀내는 일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또 이제 단죄하는 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4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전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사실 1980년대부터 이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들을 계속해 오신 대표적인 5.18 연구자 중에 한 분이신데 40주년을 맞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5.18은 말씀하셨듯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광주 사태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바뀐 게 7년 만에 바뀝니다. 아주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수준의 평가가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런 이야기가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저희들이 아직 못한 것이 많은 것 같고 조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 역시 상당한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나름의 소회들을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들어봤는데 이 얘기들을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런 말씀 주셨죠. 40년 동안 9번이나 뭐 크고 작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었는데
또다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이 현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송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지난 96년 검찰의 조사하고 재판 과정에서 총 91명이 기소됐고 16명이 형이 확정이 됐는데 그중에 단 한 사람도 5.18 진압작전에 대한 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시인하거나 사죄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18의 정신과 가치가 여지없이 훼손되고 가장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군 600명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왜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점에서 5.18 진상규명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과제를 부여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뭐 조사가 9번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뭐 국회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광주 특위 청문회까지 검찰의 조사 또 국방부 자체 내 과거사 진상위원회까지 많은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했고 이런 위원회들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이렇게 의혹들이 남아있고 또다시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국방부의 여러 가지 그 방해가 좀 심했지 않느냐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국방부가 실질적으로 5.18과 관련돼서는 자기들의 흑역사라는 걸 인정을 하고 최소한의 국방부의 자체적인 명예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로 갖고 있는 자료들을 모두 다 공개하고 협조했으면 저는 오늘 같은 이런 또 다른 진상조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이 없었을 텐데 그동안에 지켜보면 국방부가 너무 폐쇄적이고 자기들의 보호막을 쳐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 즉 5.18의 진실을 계속 은폐하려는 이런 세력들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이 각계각층에 저는 지금 다 이렇게 분포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뿐만이 아니고 검찰 여러 군데 저는 그 5.18의 진실이 밝혀지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세력들이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세력들이 5.18 진상조사를 그동안에 계속 방해하고 막아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5.18 진상조사위원회 대단히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저는 이번 조사에 임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새롭게 이제 21대 국회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또 이 진상조사위원회라는 5.18과 관련된 위원회가 다시는 꾸려지지 않게끔 철저하게 제도적인 법적인 뒷받침을 또 21대 국회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영석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국방부의 어떤 그 왜곡 기도 초창기 때부터 이런 내용은 사실은 저희 KBS 광주방송총국 취재진이 여러 연구자들하고 협력해서 많은 부분을 좀 밝혀내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진상규명 작업이 어려운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방금 이영석 의원이시죠? 의원께서 이제 말씀하신 아직 당선인이시고 최고위원이시죠. 예. 그냥 미리 의원을 예, 부르겠습니다. 뭐 그러셔도. 국방부에서 방해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방해가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군이 했던 일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잘못했다고 돼 있지만 자기들의 상당히 자부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군의 그 자료라는 것은 외부에서 접근해서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시스템이 되는지도 모르고 특히 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저같이 제가 87년 이후에 5.18을 지금까지 연구를 했는데요. 군 자료를 제대로 보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것도 제한된 것이지만 그런 점에서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9차례, 10차례 이렇게 조사가 지금 시행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전부 다 국가기관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조사가 진행돼 왔고 그 자료가 공개돼서 민간 영역도 같이 조사를 진행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아직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연구자가 국가의 자료를 본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조사라는 게 반드시 국가기관에서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사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간 영역에서 그 자료를 계속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찾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불가능하게 현재 돼 있죠. 아마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에 대한 해결책도 생각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이 좀 앞으로 바뀌어야만이 진상조사라는 것이 딱 팩트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궁하거든요. 그 변해가는 과정이. 그걸 계속 해낼 수 있는 그 역량이 우리 그 사회 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인가요? 국방부의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발표도 하고 했었죠. 네. 그런데도 그런 진실에 대한 접근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우리 도서관 같은 데가 저렇게 있어서 그 열린 서가 가서 자료를 찾아보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무슨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받는 형태거든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료가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죠, 사실. 그 전체 체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면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에 국방부 특조위의 조사관으로 그때 당시에는 기무사령부 지하 자료실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자료 검색도 하고 계엄 업무를 보는 부서에가 5.18 자료가 다 집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엄 업무를 주로 이제 육군본부에서 계엄과를 유지하다가 91년도에 이제 합참으로 넘어가게 돼서 합참 지하문서고에 이제 자료가 있게 되는데 자료도 문제죠. 소위 말해서 자료 검색을 마이크로필름 상태나 광파일 상태로 검색을 해보면 당초 우리 최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설계를 잘못해 놓으면 검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설계했던 사람은 제대를 해버렸거나 소재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518은 검색이 안 되고 5.18은 자료가 나오고 뭐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방부 장관이 2차례나 사과를 했지만 양비양시로는 시각이 과연 군 내부에서 깨졌는가 하는 것은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자체적으로 당시에 거짓된 남침 정보를 악용해서 계엄을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편의대를 운영하고 학살 명령을 내리고 했던 부분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는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역사가 바뀌었고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자체 진상조사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 35조, 즉 특별법 35조 2항에 보면 5.18 진상규명과 관련된 국가기관은 반드시 특별기구를 진상조사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 규정은 아닌데 임의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법무부하고 국방부는 이 특별기구 설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또 정부 여당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의 법 개정이라든지 또 정치적 해결에 조금 앞장서서 우리 진상조사위원회와 자체 해당 부서의 진상팀이 같이 공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번이 이제 10번째 진상조사 작업인데 이번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사실 특별법에 의한 어떤 그동안의 조사하고는 상당히 격이 다른 이런 차원의 조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조사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지난해 12월 27일 이제 조사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4월 27일까지 4개월 동안 2차례 걸친 조사관 선발이 끝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이제 조사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고 그 조사 기본 계획에 따라서 조사 1, 2, 3과별로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발포 명령 등 2개 과제씩 6개 과제로 조사 개시 명령이 아마 4월 11일 의결되면 5월 11일 의결되면 그 다음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대국민 보고회를 하고 조사에 돌입할 그럴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1일 날 한 일주일쯤 남았군요. 5월 11일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시겠다. 네. 뭐 그런 얘기시군요. 네. 최고 위원님, 국회가 이런 결정을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뭐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정부 산하에서도 국방부 산하의 5.18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했는데 저는 그때도 이제 최고위원을 하면서 주장했던 게 5.18 진상조사위원회 국방부에 도전 안 된다. 국방부 내에서 어떻게 자기들의 그런 과거의 문제점들을 진솔하게 밝혀내고 그런 진실 규명을 해내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도 총리 산하, 국무총리실 산하로 진상조사위원회를 보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국방부 산하에서 진행은 됐습니다만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정도로 끝난 게 사실이었거든요. 조사위원회라는 활동 결과가. 그래서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새롭게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대신 봐보십시오. 2018년 3월에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게 1년 거의 뭐 8, 9개월이 지난 2019년 12월이거든요. 그만큼 아직도 미래통합당 전 자유한국당의 야당의 이 발목 잡기가 그만큼 심하다는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아시겠지만 뭐 지만원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추천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하겠습니까? 그만큼 그동안에 지속적인 발목 잡기, 이 왜곡 폄훼 세력들이 진상조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는 어쨌든 180석의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원이 되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5.18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말 진실규명을 하는데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사기관마다 약간씩 차이도 있지만 도대체 5.18 당시 희생자가 뭐 몇 명이냐 이런 약간 수백 명이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것들이. 이런 엄청난 사건에 최 교수님 지금까지 처벌받을 사람이 사실상 없는 거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우리가 사법처벌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12시부터 이어지는 그 다단계 그 내란 음모 이거 내란죄에 해당된 것으로 처벌했고 또 그것마저도 쉽게 바로 사면이 돼버렸기 때문에 처벌받았다는 말을 하기 사실 어렵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처벌된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돼 있고 내용상으로는 처벌되지 않았고 지금 현은 그런 상황입니다. 처벌받았다는 사람이 골프 치고 다니면서 그렇죠. 그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이런 얘기 지금 그리고 아마 이 40년이 됐는데 전두환 씨가 최근에 광주법원에 두 번 출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광주 시민의 분노를 더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 뭐 두 번째 왔을 때는 그냥 아무 말 않고 갔는데 첫 번째 왔을 때는 이거 왜 이래? 한마디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헬기 사격 뭐 좀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헬기 사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사실 관심이 크거든요. 송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이제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는 전두환 씨 해고력을 중심으로 한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한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방부 특조위를 2017, 18년 두 해에 걸쳐 할 때 헬기 기총 소사 문제하고 전투기 출격 대기 문제는 향후 우리 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다시 과제로 넘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헬리콥터 기총 소사 문제는 그야말로 5.18 발포 명령과 5.18의 진상과 똑 닮은 축소판이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있는데 발포를 했던 발포를 한 실행자는 없고
명령자도 없다. 이렇게 됐죠. 일종의 소위 교통사고로 치면 뺑소니 사건이죠, 이게. 그것도 가해자 피해자가 엄격히 갈리는데 이걸 가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헬리콥터 기총소사가 만약에 사실로 입증될 경우에는 이건 분명히 집단 살해죄 내지는 내란 목적 살인죄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전두환 주변의 법조인의 아마 조언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저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5.18 조사라든지 앞으로 향후 처리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끝까지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조사위원회에서는 이제 조사관뿐만 아니라 해당 항공사고 처리, 헬리콥터 사고 처리 전문가들을 전부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으로 또는 자문위원으로 배치를 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고 새로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저희들이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의 지금 이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된 재판, 네.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된 재판이긴 하지만 이 재판의 핵심 쟁점 사항이 헬기 기총 사격에 대한 진실 여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5.18 진실 규명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18 지금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특별법 내용에도 진상 범위에 지금 헬기 사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가 있고 지난 27일 날 지금 전교사 작전 그 내용에 보면 뭐 31사단에 몇 대, 35사단에 몇 대, 그리고 뭐 3여단, 11여단 공수여단에 거기에 뭐 무장 헬기도 몇 대 이렇게 지금 그 명기가 돼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헬기 사격에 대한 명백한 이제 증거, 자료 또 증언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이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게 확인이 된다면 저는 새롭게 5.18에 대한 진실 규명을 다시 재조명해낼 수 있는 중요한 새로운 이제 단초가 제공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8, 89년도 국회 청문회 당시 헬리콥터 조종사 일부가 증언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19명의 그 조종사들은 일관되게 명령은 받았다. 그리고 실탄은 실었다. 그러나 사격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30일 항공단에 이 헬리콥터 사격에 필요한 실탄을 배분했던 하사의 증언에 의하면 약 500발씩 소모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다 더 조사를 하다 보면 실체적으로 나올 것 같고 당시 군 자료에도 보면 조선대학교 뒷산 절개지하고 광주 천변에 사격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황영시, 김재명 등등의 당시 신군부의 지휘관급들은 소위 헬리콥터 사격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 시위를 진압해야 된다. 외부로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백한 지시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전투상부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현재 이제 헬리콥터 조종사들만 현재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다른 각도로 조사를 저희들은 전개할 또 새로운 증인들을 확보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하시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만약에 이 헬기 사격에 대한 진상이 밝혀진다면 이 진상이 단순히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에 그치지 않고 80년 5.18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새로운 전개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십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정말 이런 엄청난 사건에 우리가 책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골프 치고 다니고 40년 됐다고 12.12 기념 자기들끼리 회식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 지금 분노를 계속 사고 있는 건데 이런 것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십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형법이라든지 군 형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관련한 국제적인 여러 가지 규정에서도 보면 개인적 범죄가 아니라 조직체 범죄의 경우에 명령 지휘 체계를 실제적으로 지배한 사람이 수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판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상 헬리콥터 사격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5월 21일과 5월 27일 진압작전에 해당 부대가 판단했거나 아니면 요청을 해서 사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주도 면밀한 신군부의 이 조직적 결의에 의해서 됐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와 관련한 부분은 97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문에도 유사한 규정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헬리콥터 사격에 그치지 아니하고 5.18 전체를 관통하는 발포명령 지휘체계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예. 지금 전체 논의의 흐름과 제가 좀 역행되는 이야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자꾸 진상 규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진상은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꼭 자료로 뭐가 나와서만이 진상이 아니고 그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불특정 다수가 동시에 목격했다는 것은 그것은 진상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자꾸 우리나라가 지금 이 조사에도 힘든 게 제가 봐서 그런데 자꾸 뭔가 자료를 갖고 입증을 하라 그럽니다. 입증을 하라고. 근데 입증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방금 총을 쐈던 사람들은 당연히 안 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쐈다고 그러겠습니까? 양심을 호소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런 상태죠. 두 번째, 군 자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정상적인 지휘라인을 통해서만 작성되기 때문에 그 군 자료는 전부 다 우리 군대 생활 해본 사람들 다 압니다만은 모든 일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군이 그 자료를 생산한 나름대로의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고 그런 프로세스 안에서 보면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 혹은 잘못한 거 안 씁니다. 되게 그냥 서무 한 명이 대충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뭔가를 입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입증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셔야 되죠. 그런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랬다고 해서 진상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진상은 이미 있고 단 자료로 그것을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거죠. 한 가지 보탠다고 하면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실을 조사한다. 반드시 사법적 진실만, 범죄적 혐의만을 조사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국제적 규범도 마찬가지지만은 사회적 진실도 있고요. 역사적 진실도 있고 서사적 진실, 즉 개인과 공동체가 경험한 그런 진실도 다 같이 밝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사위원회와 관련된 토론을 하면서 자꾸 범죄 혐의 내지는 사법적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되는 것처럼 강조를 하면 굉장히 저희들이 조사도 폭이 좁아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헬기 사격과 관련돼서 저는 또 한 가지 지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80년 내란모 사건으로 전두환은 이미 한 번 단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뒤에 사면복권이 돼 있지만, 근데 제가 아까 확인을 좀 해봤더니 거기에 이제 5.18도 그 죄목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다시 전두환을 5.18과 관련돼서 법정에 세우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헬기 사격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이건 자유권 발동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무너지고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특례법상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고 또 집단살해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전두환을 5.18과 관련돼서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저는 마련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헬기 사격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증명해야 될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할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6년에 검찰이 기소했던 내용이 아닌 것, 다른 그 밖에 다른 것들이 만약에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다면 전두환을 그렇죠. 다시 새로운 법정에 세울 진실. 수 있다. 예.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헬기 사격뿐만 아니고 그 얘기는 뭐 길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남마을 미니버스 사건부터 시작해서 약 그 11개소의 비무장 시민들에 대한 또 집단 학살이 있거든요. 요 부분이 내란 목적 살인으로 입증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 처벌이라든지 이 5.18을 진상 규명의 방향은 조금 달라진다. 그리고 조사위뿐만 아니라 법무부라든지 이 기타 관련 부서에서도 조사와 관련된 특별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조사 초입에서는 조사위원회로서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조사 이런 태도를 견지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벌을 목적으로 한 조사에 집중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왜 처벌을 목적으로 한 조사를 우회적으로 하셔야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그 가해자들을 움츠리게 해놓고 조사위원회가 동행명령밖에 못하고 강제구인도 못하고 강제수사권이 없는데 자꾸 처벌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조사, 실효적인 방법이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번 조사의 최대의 진상규명 조사의 목표는 이제 상향식 조사를 하겠다. 과거의 조사가 전부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핵심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상층부부터 조사하는 조사였는데 이제는 저희들은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조사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양심 고백이라든지 제보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은 반드시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거든요. 법 우리 48조에도 그분들을 감형하거나 처벌하지 않거나 사면 복권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다 돼 있고 우리 위원회도 이번에 사면 요청서를 작성을 하면 진실을 토대해서 밝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죄를 묻지 않도록 하는 건의를 하겠다. 그러면 그 법 말미에도 드러나 있듯이 정부는 이러한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도 있어서 그렇게 조사위원회에 자꾸 범죄 혐의를 자꾸 입증하라고 하면 이건 차라리 검찰로 가야 할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모든 진실과 관련된 조사를 하겠다. 이런 기본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처벌을 전제로 하는 조사는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5.18과 관련된 진실규명 그리고 전두환의 어떤 5.18의 관여 이걸 밝혀내면 저는 기본적으로 광주 시민의 법감정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광주 시민들의 법감정은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두환이 5.18과 관련돼서 전혀 자기는 무관한 것처럼 하고 골프를 칩니다. 재산은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12월 달 연말에 12 세력들을 다 모아놓고 회식도 합니다. 추징금이 2,250억이 넘는 추징금을 지금 1,000억 이상 납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재판정 앞에서 이거 왜 이래라고 소리치고 있는 게 전두환입니다. 이 전두환을 보고 있는 광주 시민들의 법감정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진상조사위원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부담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기대하는 광주 시민들의 마음은 좀 또 다른 마음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광주 지방법원 앞에 피켓팅을 하고 있는 시민들, 작은 학생들도 전두환 사죄하라, 전두환 구속하라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을 조사위원회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뭐 어차피 진상조사위원회에 형사소추권은 없으니까 뭐 직접 처벌에 나서실 수는 없겠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로 진상을 의미 있게 규명을 해 놓으시면 아마 형사소추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어떤 형태로든 움직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국가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될 사안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또 발포명령자 건이 있습니다. 이게 발포명령자가 누구냐? 우리 뭐
다 추측은 되는데 지금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증거가 안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제까지 발포에 대해서는 4차례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88년 국회 광주특위에서 한 번 했고요. 96년 검찰 조사와 재판이 있었고 2005년에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한 번 했고 2017년, 18년에 국방부 5.18 특조위에서 이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까지 96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심은 유죄인데 2심 그다음에 최종 심인 대법원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포 명령자의 문제는 이제 발포 명령 체계를 갖춰야 되고 발포 전달 체계는 물론이고 발포를 소위 모의했던 과정들이 다시 전면 재구성이 돼야 되는 거고 동시에 진압작전이 전면적이고 총체적으로 다시 재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사병들부터 조사를 시작하겠다. 광주에 투입됐던 병력이 약 2만 353명 정도 됩니다. 장교가 4,700명 정도 되고 사병이 15,0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최대한의 이 조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교 명단은 다 확보했고요. 사병 명단은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인트라넷으로 연결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전별 투입부대, 시간별, 장소별 투입부대가 다 나오고 실제로 사격을 어느 부대에서 했는지를 특정할 수 있겠고 명령은 어디서 떨어졌고 그래서 완전히 이것을 재구성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80년 5월 21일 17시 국방부 장관실에서 소위 자위권 발동 결정을 했던 이러한 조사가 아니고 이제는 아래로부터 이 조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은 언젠가는 실체가 발견되지 않을까 또 그와 유사한 저희들의 제보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상향식 조사 방식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혹시 발포 명령자나 헬기 사격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조사들을 해야 된다 뭐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발포 명령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차례에 걸친 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발포 명령자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되짚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발포 명령자가 개인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지휘라인이 움직일 때 같으면 당연히 대통령이 최고 명령권자겠죠. 근데 그때는 비선 라인이 훨씬 더 힘이 셌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군부대들이 움직일 때 그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정상적인 지휘라는 다른 라인에서 움직였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령 우리가 생각하는 누군가 한 사람이 있을까? 방금 밑에서부터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청문회 때 봤다시피 영관급 정도에서부터 이미 그것이 이렇게 무산되지 않을까.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어느 한 명을 찾는 노력은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한 명이 아니라 집단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사회과학 방법에 보면 실질적인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실제적인 방법, 뭐 해석학적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들이 같이 좀 통용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은 좀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건 우리 위원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민들 역시 사실 그렇게 누구 한 사람 이미 염두에 두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반드시 나오는 자료 이걸 너무 기대를 하시는 것은 오히려 조사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96년, 97년 조사를 했던 당시 검찰관들, 지금 변호사를 다
있는 분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대법원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에 출동한 진압군을 도구로 하여, 즉 간접정범으로 하여 광주 시민을 살상케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어가 뭐냐면 그 시킨 주체가 누구냐 하면 그냥 신군부를 집단화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화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증거불충분이었다. 그렇게 발포 명령을 전두환 씨가 내렸다고 하는 구체적인 문서라든지 물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백도 없었다. 이런 것으로 가면 발포 명령은 여전히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방법은 국내외 법을 총망라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인 지휘 명령 체계를 지배하는 자가 수괴가 된다라고 하는 형사법의 일반적인 이론에 비추어 봤을 때 저희들은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종 증거 자료와 근거를 대서 이 부분을 우리가 추론해내고 이 부분은 우리가 형사상 소추에 관련되지 않고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996년에 이미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소추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사면복구까지 받았습니다만 이때 그러면 지금 조사위원회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형사 소추권이 없어서 또는 수사권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럼 이때 했던 분들, 검사들은 왜 못했을까요? 제가 그 관련한 그 조서를 다 봤거든요. 네. 조서를 봤는데 제가 판단키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그걸 인정은 않던데 당시 60일간의 구속 만료 기간에 쫓겨서 소위 대대장급 이상을 조사를 하면서 기간도 쫓겼지만은 주로 그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 12.12는 군사 반란과 반란 수괴, 그다음에 5.18은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면 자위권 발동이 사실상 발포 명령으로 위장한 것 아니냐라고 묻는 검사는 있었어요. 그럼 그것을 계속 추궁해 가야 되는데 조사를 그 관련 조사는 깊게 가지를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입법적으로 보완을 2000년대 와서야 소위 저희들이 이제 국제적인 어떤 협약이라든지 규약을 받아들여서 국내법화하는 대목이 있어 당시에는 그런 폭넓은 국제 기준에 의한 처벌 조항은 국내법으로서는 당시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검사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자기들이 상정한 특정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의 조사만 했으면 됐다. 그걸로 기소했으니까 자기들 할 일을 다 했다. 뭐 그런 분위기란 얘기군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일단 2년 활동하시고 또 1년 더 할 수 있으시고 이렇게 돼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장 3년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뭔가 유의미한 그런 조사 결과들이 꼭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조사상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가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중에 하나인데 행방불명 되신 분들이 있죠. 네. 여기 수백 명이 되는데 지금 신고된 분만 242명. 이분들하고 관련해서 안매장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주 교도소를 땅을 파기도 했고 또 뭐 거기 유해가 나왔다고 해서 뭐 이렇게 DNA 조사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아닌 걸로 아마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행방불명자들에 대한 조사는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조사위원회에서는 이제 마지막 관문이 이제 안매장과 행방불명자 조사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242명의 신고자가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인정받은 분들은 84명인데 그중에서 6명은 무명열사 묘역이 이제 국립묘지로 옮겨가면서 DNA 검사를 통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사실상 이제 78명이
소위 행방불명자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이 78명이야말로 실종자이면서 동시에 안매장의 살아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엔가 묻혀 있을, 어디엔가 있을 이 시신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유엔이라든지 국제법적으로는 실종이나 안매장 사건은 계속 범죄라고 해서 일회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정부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찾아내야 될 그런 책임과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현재 안매장과 관련한 제보가 88년부터 지금까지 온 약 76건, 그리고 2018년 6월부터 금년 4월까지 광주시청에 제보된 48건, 이런 것들 중복을 피하면은 약 50건 정도가 지금 조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새로운 제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다 일일이 밝힐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분류 작업과 선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행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조사가 불가피하고 꼭 광주 인근과 광주 시내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있는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거고, 또 우리 묘지 관련법이라든지 시신 사체와 관련한 법이 엄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협조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차년도 중반 후반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찰과 협의를 해서 발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진상규명을 위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가해자 쪽에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제보 내지는 양심선언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움직임들은 없습니까? 아까도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안매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32년 동안 88년부터 지금까지 약 18사람 정도가 제보했고 일부는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실제로 묻은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주 미궁에 빠져 있고 실체가 드러나 있지 않는 게 80년 6월 초에 3공수, 7공수, 11공수 중에 가매장, 즉 안매장을 담당했던 병사들을 모두 다시 소집해서 광주로 재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사체 처리를 했죠. 그래서 일명 그들을 사체 처리반이라고 하는데, 이 사체 처리반의 윤곽 그리고 사체 처리반의 임무, 활동 내용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측에 강력하게, 국방부에 파견된 사람은 물론이고 장관께 이 문제를 자체 조사를 하거나 협조를 더 강하게 우리가 요구할 상황입니다. 조 의원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국방부 쪽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아까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의지, 그다음에 정부 여당의 입장 밝히셨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국방부 쪽을 움직이는 일을. 지금 토론 시간이 끝나가는데 간단하게 좀.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죠.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강제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1대 국회 때 보완을 해서 수사권과 조사권을 더 충분하게 보장하는 그런 법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저는 전향적으로 이제 국방부가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의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내놓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최 교수님, 자, 진실규명 작업이 이제 이번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동안에 연구해 오신 학자로서 어떤 얘기들을 좀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한 1분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방금 그 행불자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거야말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상해식 조사가 가장 적합한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영광급이나 별자리 있는 분들이 직접 사채 처리를 했을 리는 없으니까요. 당연히 밑에 그 장병들이 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중을 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뭔가 좀 가닥이 잡힐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지금까지 어느 지역에서 발굴하는 것으로는 해석이 전혀 안 되는 영역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 좀 결과를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만 9차례 조사가 있었는데 아직 광주 시민들이 보기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광주 시민을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성과를 많이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조사관은 물론이고 전체 조사의 직원들은 이번 납득할 만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이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광주에 돌아올 수 없다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송선태 위원장님의 각오를 끝으로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5월이 40주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정신계승에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그런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시사토론 10 다음 주에는 특별 프로그램 방송 관계로 한 주 쉬고요. 저희는 5월 19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